해겔의 미학 강의 3편을 준비했습니다. 참 오늘도 해겔 선생님과 함께 우리의 언어가 얼만큼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정신을 획득하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 해겔이라니까 굉장히 친근하네요. 이거 뭐죠? 제가 2주 동안 우리 해겔 선생님을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술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다. 예술의 사명은 뭐냐면은 참된 것, 그리고 어떤 진리라는 것, 그것에 대한 총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전달되고 표상되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연과 우주, 그리고 내 주관적인 감각적인 것들이 같이 총체성을 이루어서 정신이 고양된다라는 이제 주장. 근데 그 역할을 예술이 한다는 거죠. 그 예술 중에 단연 무엇이 최고일까? 이런 거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해겔 선생님께서 우리 건축, 조각, 회화, 음악, 시 이런 것을 이제 제안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 훌륭한 예술이지만 조금 이제 차원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고차적인지 조금 저차적인지를 우리가 나아가 보도록 해요. 알아가 보면은 진료예요, 진료. 그 예술이 어떤 진료와 재료의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성이 표상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료가 비정신적인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건축 보면은 그냥 그 건축물 자체로 우리에게 승보를 주죠. 이거는 내가 따로 사유할 게 아니라 그냥 압도된 어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조각이에요. 대리석이라는 큰 돌을 깎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도 저 피에타 작품을 보면서 어머니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각자의 정신성과 감성이 자극되는데, 그래도 무게가 질량과 재료의 어떤 한계점이 있어서 표현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 다음 이제 회화인데, 회화는 색깔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신의 절대성과 어떤 총체성을 내 내적인 것들과 같이 출현하게 해요. 그래서 비교적 아까 건축과 조각과 회화 순으로 점점 사람의 인간의 정신성을 고양시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음악은 음계가 있고 리듬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고양되는 것들, 어떤 감성에 젖는 것들, 뭔가 이제 우수에 젖고 또 하나의 감정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단연 시는요, 진료가 없죠. 언어라는 거 낱말을 통해서 내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추상과 무궁무진한 우주와 무궁무진한 신과의 어떤 면과 계속 만나게 되는 게 언어다. 그래서 해겔은 초고차적인 것은 언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단연 시문학을 이제 오늘 살펴볼 건데, 시문학은 제약을 덜 받는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약 덜 받는 이 예술이 자기 내면에서의 정신적으로 뭔가를 형상화해서 내가 표출되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같이 정신이 고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를 통해서요, 우리 언어를 통해서요, 뭔가 외부에서 수용을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표현이 되고 그것이 표상이 되어서 내 앞으로의 정신의 어떤 반복된 상을 계속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 예술 중에 시문학은 이제 정신적인 내면성과 내 내면과 외면의 어떤 결합으로 인한 전반적인 총체성, 정반함에서 절대적으로 향하는 그 총체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단연 최고다. 이제 우리 오늘 강의 들으면 시 한 자락 좀 써봐야겠어. 나의 정신성을 한번 어떤 시적인 어떤 표현으로 나의 정신을 고양시켜볼까?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서 가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문학은 어떻게 정신을 일깨우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3가지 목차를 정했어요. 시문학은 모두 아시다시피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자가 어떠한 정신의 것을 고양시키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서사시는 교훈을 일깨우는 시적인 경전입니다. 서사시는요, 서사, 말, 설화, 이야기, 그것의 노래입니다. 그 안에는요, 역사적 사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전화되어 있는 경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라고 경구와 금언이라는 어떤 특징 지어지고 있는 나열이 서사시인 것입니다. 그거 중에 일리아스, 호메로스, 우리 저번에 이제 고대 그리스 공부했을 때 호메로스의 시를 다 외워야 그리스 시민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리아스 책을 샀거든요. 이걸 외우면요, 정말 대단해요. 엄청나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안에는요, 그 트로이 전쟁 있잖아요. 그 목마를 그 그리스인들이
이제 트로이 전쟁 마지막에 문 앞에 섰는데 트로이 군들이 이게 우리가 이겼다고 쟤네들이 뭔가 조공을 바친 거구나. 그래서 트로이 목마를 지네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정예군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스. 그래서 거기서 그 새벽에 싹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이런 어떤 역사적이고 또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전쟁을 담아 놓은 거예요. 이 트로이 전쟁은요, 10년이 넘는 그 전쟁을 치렀어요. 일단 제우스가 문제예요. 제우스가 일반 어떤 뭐 신탁 때문에 그 신 때부터 시작된 어떤 이야기가 인간의 전쟁까지 이어지고 인간의 전쟁 이야기가 신의 전쟁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그 두 권으로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시로 돼 있거든요. 행이 있고 그 6개, 3, 4 이 규칙대로 그 행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서사시는 주로 전쟁 상태의 극심한 갈등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를 많이 담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서 강력하게 전승되어야 되는 어떤 정신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재 자체가 강렬하죠. 보면 일리아스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 일리아스 그 고대 로마 문자로 보면은 딱 행이 맞고 그 어미와 어구가 맞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는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덜 맞네라는 인상을 줘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의 말로는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완성된 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 15,693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리스 시민이 되려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 오디세이아도요,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이제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산은 거센 강물을 타고 흐르며 고통을 안겨주는 물줄기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흐름마저 모조리 곧바로 되받아치며 들판 쪽으로 꺾어놓으니 물줄기의 기세로도 산을 깨뜨릴 수는 없다. 이게 왜 있냐면 이걸 계속 외우면서 전략과 전술이 전승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산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술을 짜야 되는구나. 우리 앞선 트로이 전쟁을 보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이 시를 읊으면서 그 정신, 그 전쟁의 어떤 기술력을 자꾸 고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구름같이 때를 지어 죽어라 비명을 질러대듯이 꼭 그런 모습으로 아카이아인들의 젊은이들은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에게 눌려 전의를 잊은 채 죽어라 비명을 내지르며 달아났다. 지금 전쟁의 아주 적나라한 그 현장들을 지금 시에 담고 있죠. 다나오스인들이 달아나고 나서 참호 주변에는 아름다운 무장들이 수도 없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전투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 이 전쟁 상태의 몇만 개의 행을 외우면서 전쟁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으로 있다가 우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서정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또 떠올랐었어요. 난중일기를 읽고 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런 거 우리가 계속 익히면서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어떤 정신을 지금 나에게 지금 새겨지잖아요. 나는 이순신 장군님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사셨던 그 시대를 산 적도 없는데 지금 2024년 7월 4일에 저는 막 가슴이 웅장해져요. 그치? 나는 이순신 장군의 후대지. 야, 그러니까 왠지 일본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해? 이게 감히 한일전을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생긴다는 거죠. 물론 같이 연대도 하지만 뜨거워지는 이 마음이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도 지금 고양되는 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들과 삶의 지혜들을 정신의 확고한 기반들, 인간을 지탱하는 이런 끈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서사시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개인의 그냥 한국의 천안의 이 두정동의 작은 나에서 더 큰 전체로서의 연결을 통해서 고양을 시키며 내가 내 삶에서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획득하면서 나아가야겠다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사시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서정시는요, 음의 울림과 심정의 표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음의 울림을 통해서요, 우리는 심정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기계적으로 띠띠띠띠띠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어떤 서정시의 어떤 울림이 전달되면서 살아있는 심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이건 굉장한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서정시는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그로 인해 내가 외부에 있었던 일이나 지금 풀리지 않는 일이나 나의 실존을 가지고 내적으로 가지고 와서 음미하며 반성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개인적인 관심과 동경이 언급된다. 그래서 내면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정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순간적인 걸 포착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오늘 우리 조에서도 그런데 순간에 어떤 것들을 딱 포착해서 내가 거기에 왜 빠져있는 것인지를 음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서정시적인 고차적인 지금 시문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인 움직임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서정시다. 헤겔은 괴테라는 시인을 꼽았어요. 이 서정시의 대가는 괴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느낌, 심정의 흐느낌, 어떤 기지번등한 농담, 우울한 느낌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시적인 어떤 운율과 함축과 운을 맞추면서 쓴다는 거죠. 그 습관이 굉장히 다 다져져 있다는 거죠. 특히나 로망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애죠. 연애를 묘사하는 그 기술과 그 담아내는 어떤 시인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했다라고 이제 괴테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 하여가 있어요.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 아니죠? 정몽주만. 맞다. 여기 정몽주. 아이고. 마치 안 읽은 것처럼.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한번 슬쩍 떠봐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편으로 오시오. 이런 뜻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3434. 알죠?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따딱 맞죠? 자,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라라. 따다닥 맞아요. 리리라. 이게 3434. 이게 행이 정확히 맞아요. 읽는데 내 안에 리듬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정신에 새겨진다고 헤겔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률이 내 안에 생길 때가 이제 정신으로 새겨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답가를 하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흙이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면서 그 이방원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시로 답가를 하죠. 참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향유하고 유의했던 선조들 정신성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죠. 이런 어떤 시적 어떤 서정시를 통해서 내 안의 심정, 그의 어떤 주관적 판단, 즐거움, 경탄, 고통 느낌들이 표현도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면의 움직임과 화합을 울리는 운율이 되어서 청중도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자극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힘인 건 거예요. 내가 이게 만든 이 언어의 함축과 운율의 정확성 때문에 내가 느끼고 있는 게 그 사람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는 정말 다른 단백질이잖아요, 둘 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같아지냐고, 이게 참 기적인 거죠. 대단한 거죠. 이제 나타나요. 제가 해놓고서 까먹어가지고. 이런 음향과 음색을 고유하게 전달하는 재료가 운이다. 죄송해요. 서정시에서는요, 재료가 운이에요. 이런 리듬. 그래서 악의 꽃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샤를 보를레르,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시인이죠. 이분의 작품을 보면은 낱말들, 어떤 음절의 울림 그 자체, 그리고 음절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인 함축성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사람에게 하려는 의도가 정확하게 와닿기도 하고 내 안에서 더 확장되게 뭐랄까요? 포진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의미의 강세, 이런 낱말과 음절의 어떤 강약, 중강약 때문에 의미의 강세가 있고 이것은 내적인 의미에서 정신화가 되고 있는 지금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약간 유쾌하고 좀 약간 조증으로 있는 음성이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조금 방해가 되실 것 같아서 우리 따뜻한 음성에 우리 송 선생님께서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가 호강하는 날입니다. 숱한 못을 걷고 골짜기 넘고 산을 숲을 구름을 바다를 넘어 태양도 지나고 창문도 지나 또 다시 별나라 끝도 지나 내 정신 그대 민첩하게 움직여 파도 속에서 황홀한 능숙한 해엄꾼처럼 말로 다 할 수 없이 힘찬 쾌락을 맛보며
깊고 깊은 무한을 즐겁게 누리노라. 이 역한 도끼로부터 멀리 달아나 높은 대기 속에 그대 몸 씻어라. 그리고 마셔라. 순수하고 신성한 술을 마시듯 맑은 공간을 채우는 저 밝은 불을, 안개 낀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권태와 끝없는 슬픔에 등을 돌리고 고요한 빛의 들판을 향해 힘찬 날개로 날아갈 수 있는 자 행복하여. 그의 생각은 종달새처럼 이른 아침 하늘을 향해 자유로이 날아올라 산 위를 떠돌며 꽃들과 말없는 성물들의 언어를 힘들이지 않고 알아냅니다. 진짜 목소리 좋으시네요. 제가 이거를 제가 들고 보고 AI도 한번 해봤거든요. AI 만들었는데 리허설 했는데 아니야, 영 아니야. 최대한 따뜻한 보이스로 AI 만들었는데 안 되겠다 하셔서 어디가 가장 저에게 와닿았냐면은 이 안개 낀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권태와 끝없는 슬픔에 등을 돌리고 고요한 빛의 들판을 향해 힘찬 날개로 날아갈 수 있다면 너는 행복한 자다. 이 실존이라는 안개에 우리가 계속 쌓여있고 짓누르잖아요. 각자 정말 사연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저희 이제 상담도 해보고 저의 삶도 돌아보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뭐 하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진짜 삶의 무게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개 낀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만 내 인생의 이런 권태로움과 그리고 슬픔이라는 거 그래 있다 등 돌리고 그걸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때만이 행복한 자다라고 지금 보들레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세 개의 밤을 지난 사람만이 아침을 맞이하며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있었던 그 어떤 세 개의 밤을 지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런 종달새 새와 그냥 있는 무존재들에 대한 인상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난한 세 개의 밤과 끙끙거리면서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지나고 나서야만이 그 신이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들이 언어를 힘들이지 않고 말을 해준대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녔다면 방금 말한 그 세 개의 밤을 지나면 사물이 이제 언어를 나한테 줄 것이다. 중력이 나로부터 흐를 것이다 라는 굉장한 힘, 상승의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보들레르 작품을 봤습니다. 이렇게 서정시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냥 보들레르는 이게 그냥 글씨예요. 근데 저 울림과 단어의 어떤 울림이 나에게 와서 고동쳐서 반성하게끔 하면서 내 내면의 총체성을 이룩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최고조의 어떤 정신을 야기한다. 그래서 자신 속으로 끌어들이는 느낌, 내면의 체험을 통해 언어를 포착하게 되죠. 그냥 처음에 제가 보들레르 시 봤을 때 선생님 여기서 저한테 오는 메시지가 없어요. 다 봤는데요. 내 시간만 갔어요. 말이 됐는데 한계를 붙잡고 계속 읽고 계속 울림을 느껴보려 하고 그걸 하다 보니 어떤 나에게 지금 위로될 수 있는 마음, 이게 있더라고요. 언어를 포착하고 자기의 시적인 내면을 의식하게 하는 거, 이것이 서정시다. 우리가 서정시로 쓰는 시인으로서는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극시입니다. 극시는요, 극으로 된 그 시를 어떤 행동과 제스처까지 연결해야 돼요. 근데 내면에 느꼈던 것, 내면의 반성적인 것들이 어떤 행위와 표정과 어떤 눈물과 물질로 나오게 되는 그 경지, 물질이었다가 정신으로 갔다가 정신이 다시 물질이 되는 그 경지로 가는 극시가 최고조의 어떤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총재성을 형성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감정을 행위로, 낱말을 인격으로 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축적으로 자세, 표정, 손짓, 발짓이 개별화하면서 완성하면서 가지고 노는 유희, 이것이 나의 직관이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제가 소화한 만큼의 어떤 내적인 것이 제스처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께 직관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양태, 요걸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낭송과 몸자세 동작으로 나뉘어져요. 낭송은 뭐냐면 목소리의 울림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그 큰 극장에서 울림 소리로만 계속 낭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압도되는 어떤 울림을 전달하게 하는 숭고를 느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대화 형식, 독백 형식, 방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 그리고 몸 동작은 정신적으로 그냥 외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객관적인 걸 형성하게 되고 자신 속에 받아들여서 표현하게 되고 이게 이 제스처가 연기하는 사람들 가끔 연극 보면은 되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직 배우가 그 극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약간 계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움직임 없고 까딱 움직였는데 임팩트가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후에 나온 액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명확한 어떤 행위를 포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미오와 줄리엣 그 발코니 씬 유명하잖아요. 왜 당신은 로미오여가지고 사랑도 못하게 하고 왜 원수의 아들의 이름과 똑같나요? 이렇게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읽는 것보단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저 연기할 뻔했어요. 연기 그만두지 10년이 됐는데 연기할 뻔했어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면을 보시면서 저 애틋한 두 남녀의 사랑을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정말 사랑하는 두 남녀의 어떤 그런 애틋함. 네, 좋습니다. 네, 결론으로는 이런 시문화, 서정시, 서사시, 극시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사시적인 어떤 정신의 상태면 너무 거시적이고 너무 막 뭐 대대적이고 어떤 역사적이고 이런 어떤 윤리에 딱 잡혀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서정시적으로 내 내면의 작은 어떤 또 내면에 확실하고 명쾌한 그 어떤 정서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서정식적인 게 개발되면 좋고 또 너무 갇혀있고 이렇다면 좀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도 연결돼서 표현될 수 있는 극시로의 정신의 어떤 양태도 나아가 보고 너무 또 사회 연극성적 조증으로 가면 역사적으로 묵직한 서사시적인 어떤 그런 정신 상태로 또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양태로 정말 정신의 총체성을 이루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은 마지막 이렇게 모든 예술의 목적은 정신에 의해 산출된 동일성, 그 안에서 영원한 것, 신적인 것, 절대적으로 진실한 것, 그것이 외적으로 직관할 수 있어야 된다. 내적인 것 직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표상의 실제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시문학,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